저는 루마니아 탄광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한 번도 한국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버지의 빚과 남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인생을 내걸고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한국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받아주는 그 사람이 결국 제 인생을 값으로 계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받은 건 계약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한 남자의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남자와 한국의 한 여자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요.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나 마린입니다. 33이었던 그해 겨울, 저는 루마니아 북서부 바이어마레 근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은 뒤 마을은 빠르게 무너졌고 젊은이들은 모두 부쿠레슈티나 서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허리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방병원 원무과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환자 접수, 서류 정리, 보험 청구 같은 단순한 업무였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구조 조정이 시작됐고 제 자리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 라두는 부쿠레슈티 공과대학 장학생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과였습니다. 라두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대학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숙사 보증금, 교재비, 생활비 최소한 2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벌던 월급으로는 당장 집세와 식비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두와 마주 앉았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나 내년에 다시 지원할게. 라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올해 꼭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잖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고 친척들도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빅토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반짝이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환전업과 중개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엘레나 씨 들었어요. 일자리 잃었다며? 빅토르가 카페에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소문 빠르죠. 작은 마을이니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한국 가는 거요. 국제결혼.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요. 거기 가면 돈도 벌고 가족도 도울 수 있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동생 대학 등록금 걱정되죠? 아버지 빚도 있고. 빅토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3천만 원 드릴게요. 미리요. 뭐라고요? 계약금 개념이죠. 한국 남자 한 명 소개해 줄게요. 군산이라는 도시에 사는 기술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면 라두의 등록금과 아버지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어차피 여기 남아도 미래 없잖아요. 빅토르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3의 제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라두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빅토르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간단해요. 한국 가서 결혼하면 돼요. 그 남자가 먼저 돈 보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요? 46살 기술자 혼자 살아요. 성실하대요. 빅토르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외로우니까요. 한국 여자들은 나이 많은 공장 남자 안 좋아하잖아요. 당신 같은 외국 여자가 필요한 거죠. 빅토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수치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일주일 후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라두의 등록금을 냈고 아버지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라두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2월 초였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야 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요? 저는 그게 뭔지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루마니아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착 게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 냄새가 배어있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고닫습니다. 악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챘는지 서툰 루마니아어 발음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엘레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빅토르는 한국 남자가 영어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이름을 루마니아식 발음으로 불렀습니다. 한태석입니다. 편하게 태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제 짐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태석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군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3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하셨죠? 조금요. 저도 긴장했어요. 처음이라서.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강한 척한다고 들었는데 태석은 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가끔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가 서해안이에요. 바다 보이죠? 예쁘네요. 군산도 바다 도시예요. 조용한 곳이에요. 3시간 후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끗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집이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쓰세요. 태석이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방은요? 저는 저기 작은 방 쓸게요. 안 돼요. 큰 방은 당신이 써야죠. 괜찮아요. 저는 공장 기숙사에서 당분간 자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요? 왜요? 엘레나 씨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불편하실까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제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그럼 일찍 쉬세요. 내일 천천히 이야기해요. 태석이 나가려 했습니다. 태석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태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석은 제가 상상했던 남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지도 욕심 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자수 주머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동생 라두의 합격 서류 사본과 어머니의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조용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남자는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출근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태석. 저는 도시락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밥과 간단한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조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기술 서적들이었습니다. 선박, 기계, 용접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태석과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빅토르에게 연락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네. 그 남자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엘레나 명심해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요. 한국 남자들 자존심 세거든.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빅토르의 말투가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이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항상 이래요. 태석이 웃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조금요. 제가 요리 못해서 죄송해요.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집에서 먹고 싶어요. 그럼 라면 끓일게요. 태석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태석은 서툴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까치예요. 저는 채소를 썰었습니다. 태석이 끓이는 동안 저는 계란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둘이 먹으니 좋았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말 배우고 싶으세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루마니아어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네. 엘레나 씨 나라 말 알고 싶어요. 저는 태석을 다시 봤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태석은 제게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태석에게 루마니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서로 웃으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석의 작업복을 정리하다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엘레나가 좋아할 만한 음식 찾아보기, 루마니아 인사말 외우기, 다문화센터 상담 예약하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석은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태석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태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엘레나 씨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엘레나 씨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요. 왜요? 옛날에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태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태석을 보는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인생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라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빅토르가 아버지한테 또 돈을 요구했어. 원래 약속에 없던 돈이래. 뭐라고? 누나가 한국 가는데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서 2천만 원을 더 내래. 안 그러면 누나 신상을 다 퍼뜨리겠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빅토르가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래? 병원에 입원하셨어. 충격 받으셔서.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빅토르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빅토르의 사기, 동생의 전화, 아버지의 입원. 태석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하지만 태석 씨, 이건 제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제 제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태석 씨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태석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태석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뭘 알아본다고요? 빅토르 문제요. 사기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석이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빅토르 조사해봤어요. 군산 다문화센터 통해서요. 그래서요? 빅토르는 사기꾼이에요. 여러 명한테 똑같이 했대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시간 걸려요. 일단 아버지부터 치료받게 해야죠. 태석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써요. 안 돼요. 엘레나 씨, 저 들어요. 이건 빚이 아니에요. 가족 돕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요. 엘레나 씨만 괜찮다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석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엘레나 씨 좋아해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태석 씨 좋아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두려움에 대해. 태석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화재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선소에서 루마니아 출신 통역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태석을 잘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체류 문제와 병으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태석은 저를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미란이었습니다. 과연 서미란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다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서미란을 처음 만난 건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4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엘레나 씨죠? 반가워요. 저는 서미란이에요. 서미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다행이네요. 태석 씨가 잘 챙겨주나 봐요. 서미란이 태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복잡하거든요. 서미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서미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구청 가서 제출하면 돼요. 서미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태석 씨, 나중에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미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저는 불편했습니다. 태석 씨, 서미란이라는 사람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서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엘레나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서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장 보러 왔어요. 혼자요? 태석 씨는요? 일하러 갔어요. 그렇구나.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국 예절상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태석 씨랑 연애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보통 국제 결혼은 조건으로 하잖아요. 태석 씨 같은 사람은 한국 여자 못 만나서 외국 여자 찾는 거고. 서미란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엘레나 씨도 돈 필요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아세요? 알죠. 센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동생 학비, 아버지 빚. 그래서 한국 온 거 다 알아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말해요? 경고하려고요. 태석 씨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한국 남자들은 나중에 달라져요. 지금은 잘해줘도 나중엔 집안일만 시키고 무시해요. 태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몇 달 산 거 가지고. 엘레나 씨, 현실을 봐요.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평생 이방인으로 살 거예요. 서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가볼게요. 화났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할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서미란은 저를 그렇게 대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서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엘레나 씨, 저 믿어요? 믿어요. 그럼 됐어요. 다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이방인으로 평생 살게 될까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루마니아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라두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수술하셨어. 근데 재활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루마니아 병원은 수술은 했지만 추가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라두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태석은 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엘레나, 아버지 한국으로 모셔와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치료받게 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아요. 하지만 돈이. 제가 준비할게요.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엘레나, 들어요. 아버지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 담보 대출도 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안 돼요. 그건 태석 씨 집이에요.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태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요.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태석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엘레나, 제 말 들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잃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 알아요. 엘레나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태석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천사였습니다. 태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아버지 초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미란이었습니다. 서미란이 센터 상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씨, 아버지 모셔온다고 들었어요. 네. 혼자 오시나요? 동생이랑 같이 와요. 그럼 셋이 다 한국에서 사는 거네요? 일단 아버지 치료가 먼저예요. 엘레나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가족 문제까지 여기 끌고 오면 민폐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석 씨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며? 그건 태석 씨가 결정한 거예요. 태석 씨가 착해서 그런 거죠. 이용당하는 거예요. 서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일에 왜 간섭하세요? 일이 아니에요. 센터 책임자로서 조언하는 거예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까지 다 데려오면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태석 씨가 확인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서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엘레나 씨, 후회할 거예요. 태석 씨가 나중에 당신 원망할 거예요.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미란이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태석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미란은 태석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태석이 저를 아끼는 걸 질투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초청 서류가 지연됐습니다. 서미란이 일부러 처리를 늦춘 것이었습니다. 태석이 센터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왜 서류가 안 나가요? 죄송해요.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서미란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문제요? 재정 능력 증명이 부족해요. 은행 잔고 증명서 다 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서미란이 새로운 서류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라두가 전화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안 좋아지고 계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저는 절망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태석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서미란을 건너뛰고 센터 본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류는 이미 이틀 전에 승인됐지만 서미란이 통보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부 담당자가 사과했습니다. 태석은 바로 병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라두의 비자 신청을 도왔습니다. 2주일 후 아버지와 라두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태석과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엘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라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나도 라두. 태석이 조용히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한태석입니다. 태석이 루마니아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군산으로 왔습니다. 태석이 미리 작은 원룸을 하나 더 얻어뒀습니다. 아버지와 라두가 지낼 곳이었습니다. 태석 씨, 이건 언제 준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가족이 편하게 지내야죠. 다음 날 아버지를 군산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이 있지만 재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재활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태석은 매일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고 운동을 도왔습니다. 라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태석이 라두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공장 견학도 시켜줬습니다. 라두, 한국에서 공부 계속하고 싶어? 태석이 물었습니다. 네, 형부님.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방법 찾아볼게. 태석은 라두를 위해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조선 설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용도 지원됐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왼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태석아. 아버지가 태석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 딸을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살렸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석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 잠시였습니다. 빅토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라두, 너희 누나 잘 지내? 빅토르가 전화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 한국 남자 믿지 마. 나중에 너희 다 버릴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엔 무시해. 너희 누나도 결국 후회할 거야. 빅토르가 독을 뿌렸습니다. 라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태석의 모습이 빅토르의 말과 달랐습니다. 태석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라두는 빅토르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태석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부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심했어요. 괜찮아, 라두. 이해해. 아니에요. 형부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석이 라두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석이 준비한 한국 음식과 제가 만든 루마니아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석이 도와주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스스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군산 지역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가족까지 다 데려와 한국 남자 재산 털어먹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석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석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가 집까지 담보 잡았대. 외국 여자 만나더니 고생하네. 가족까지 다 떠안았다며?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석이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날 제가 시장에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루마니아 사람이래. 남편 재산 다 빼먹는다며. 불쌍한 태석이. 착해서 당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 씨, 쟤 때문에 힘들죠? 아니에요. 거짓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울었습니다. 태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엘레나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하지만 엘레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감당할게요. 태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석 회사 사장이 태석을 불렀습니다. 태석아, 소문 들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뭐가 죄송해? 오히려 존경스럽더라.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가족 책임지는 사람 드물어. 사장이 오히려 태석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조선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태석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기술도 좋고 인간성도 좋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 선박 부품 정비 사업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맡아볼래? 태석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 기술력 믿어. 그리고 내 인품도 믿고. 태석에게 승진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석이 승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엘레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엘레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책임감을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태석과 저의 이야기가 알려져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해요. 왜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PD와 작가가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인터뷰했습니다. 라두도 인터뷰했습니다. 태석 형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PD가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영웅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라두가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엘레나를 만나고 제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과정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태석 씨 같은 사람이 진짜 남자예요. 엘레나 씨 가족 응원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섬이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다문화센터에서 오히려 차별해요. 누군가 섬이란의 행동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섬이란이 여러 외국인 가족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센터 본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섬이란은 센터에서 해고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섬이란이 떠난 후 군사는 조용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저희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엘레나 씨죠? 방송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태석 씨 존경합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석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천천히 걸었지만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엘레나 봐라. 아버지 걷는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라두는 기술 연수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조선 설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석은 라두를 자기 회사에 취업시키려고 도와줬습니다. 라두 졸업하면 우리 회사와 자리 만들어줄게. 태석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형부님? 응. 너 실력 좋잖아. 우리 회사 필요한 사람이야. 라두가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따라와 봐요. 우리는 차를 타고 군산 외곽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장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공장이에요. 네. 제가 꿈꿨던 선박 부품 정비 공장이에요. 사장님이 투자해 주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태석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엘레나 덕분이에요. 엘레나를 만나고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엘레나가 있어서 제가 강해졌어요.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작업장이었습니다. 정밀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박 부품 수리하고 개조도 할 거예요. 라두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태석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태석의 꿈이 우리 가족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공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조선소 사람들, 동네 이웃들. 아버지와 라두도 함께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태석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엘레나와 가족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장은 잘 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석의 기술력이 소문났습니다. 라두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를 도왔습니다. 둘은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빅토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나 빅토르야.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빅토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요? 루마니아에서 소문 들었어. 너희 이야기. 나 부끄러웠어. 내가 너무 나쁜 짓 했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빅토르, 저는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 행복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과거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간단히 혼인신고만 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혼자 걸으셨습니다. 태석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태석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엘레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석.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혼식 후 저희 삶은 더욱 안정됐습니다. 태석의 공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라두는 이제 공장의 핵심 기술자가 됐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라두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간단한 일을 도왔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더라. 사람 사는 것 같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 일상 대화는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태석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군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씨, 다문화 가족 멘토 해주실 수 있어요? 멘토요? 네. 새로운 외국인 배우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엘레나 씨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엘레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요. 저는 멘토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문화 센터에서 새로운 외국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이 무서워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왜요? 소리 지르고 화내요. 저는 그 여성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줬습니다. 센터와 연결해주고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엘레나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여성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석의 사업은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의 대형 조선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태석 대표님이죠? 귀사의 정밀 가공 기술에 관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태석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지만 위험도 컸습니다. 저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태석 씨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태석은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다음 석 달간 공장은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공장 사무일을 도왔습니다. 라두와 아버지도 함께 뛰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조선사에서 크게 만족했습니다. 한 대표님, 기술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고 싶습니다. 태석의 공장은 이제 지역에서 인정받는 업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라두의 대학 교수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라두,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논문 한 편 읽었는데 인상적이더군. 혹시 한국과 루마니아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 없나? 라두에게 국제 협력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라두는 흥분했습니다. 형부님, 저 이 일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능력을 인정받은 거야. 축하해. 라두는 한국과 루마니아를 오가며 기술 교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두 나라의 가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태석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요? 태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엘레나.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라두도 기뻐했습니다. 손주 보겠구나. 행복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석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조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이른 아침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태석 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병원 가요. 빨리. 태석이 서둘러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태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엘레나. 조금만 더.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태석 씨, 우리 아들이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태석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한민준, 루마니아 이름은 안드레이. 두 나라를 잇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라두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주 보겠구나. 고맙다, 엘레나. 아버지가 민준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아버지네요. 라두가 말했습니다. 응. 책임이 무겁다. 태석이 웃었습니다. 퇴원 후 집은 분주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수유를 했습니다. 태석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재우는 걸 도왔습니다. 라두는 장을 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민준을 키웠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됐고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문화센터 사람들, 동네 이웃들. 엘레나 씨 가족 정말 아름다워요. 태석 씨는 진짜 가장이에요.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민주는 돌잔치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가수 되겠네. 아니면 방송인?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그해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엘레나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책으로 써보시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면 충분해요. 저는 몇 달 동안 글을 썼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삶, 한국으로 온 이후, 태석을 만난 순간, 가족의 재회, 그리고 지금의 행복.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이 준 두 번째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책이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태석 씨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엘레나 씨 가족 응원합니다. 댓글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대학, 기업, 단체에서 초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죠. 누구든 행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나 씨, 다문화 가족 정책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이요? 네. 당신의 경험이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언어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필요해요. 자립할 수 있어야 진짜 정착이에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태석의 사업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작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태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뭐래요? 엄마래요. 처음으로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 태석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군산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엘레나, 오늘 뭐 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센터 가야 해요. 새로운 분들 상담 있어요. 열심히 하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센터에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을 만났습니다. 28살,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요. 한국말도 모르고 친구도 없어요.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져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말요? 네. 저 보세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성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제가 받았던 희망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라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곧 퇴근할 거였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제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배고파요? 네. 좋은 냄새 나네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도 이유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라두도 함께 했습니다. 5명의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엘레나, 행복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엘레나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 태석 씨 만나서 다시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을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별이 아니라 감사의 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소중한 아들, 회복된 아버지, 성장한 동생,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 한국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줬습니다. 태석은 저를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서미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빅토르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 응원해준 사람들, 함께 웃어준 사람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멘토로, 자문위원으로, 작가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의미입니다. 태석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한 생각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기적 아니에요. 엘레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석 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 다 덕분이에요. 태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갔습니다. 팔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태석이라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 엘레나입니다. 한태석의 아내입니다. 한민준의 엄마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여자를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